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로 시진핑이 이제 사면임 시황제가 됐는데 이게 정말 가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상도 이런 체제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택동 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만 대응하면 이 중국의 지금 발작이 코미디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진핑을 그 동네의 진짜 악마 대왕이라고 불러마땅한 스탈린과 비교를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나는 나이 들은 사람들이 BTS 흉내내나 그랬어요. 7명이죠. 네, 이게 정치국 상무위원 스탠딩 커미티 오브 폴리트뷰로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말하자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인간들이죠. 이 사람들을 흔히 이제 이제 학자들은 반신, 데미가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과 권한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반신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보면 일본이 이제 자오 레이지 이 사람은 먼저 번에서도 그 상무위원이었던 사람이요. 2번은 왕훈인 여기도 먼저 번에도 상무위원이었던 사람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3, 4, 5, 6은 요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먼저 번 2명 남은 이 사람들도 그렇고 3, 4, 5, 6도 그렇고 전부 시진핑의 신복들입니다. 리치앙 3번 그 다음에 4번은 카이치 5번은 딩수에시앙, 6번은 리시, 7번은 시진핑이라고 해서 제가 따로 번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모택동 때도 여러 가지 다른 정파들이 많았고 모택동이 그걸 끊임없이 밀어냈다가 또 껴안았다가 밀어냈다 껴안았다 이 짓을 했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정파, 하나의 계보로 이렇게 다 채워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동맥경화 말기죠. 이건 예스맨이 아니라 예스맨입니다. 예스맨입니다. 완전히. 써자가 반드시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이쪽 공산계 국가에서 이 악마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스탈린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레닌은 악마로서 이렇게 재능을 다 발휘하기 전에 일찍 죽어버렸거든요. 그 혁명 나고 나서 한 5, 6년 만에 죽었죠. 23년인가 죽었었나?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죽은 지가 레닌은. 그래서 레닌은 자기의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악마로서의 재능을 다 발휘를 못한 채로 아깝게 일찍 죽었고요. 사실은 레닌이 죽었을 때 윈스턴 처칠이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러시아를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런 윈스턴 처칠의 아주 촌철살인 같은 평이 있었습니다. 이제 악마 대왕은 스탈린입니다. 스탈린만한 그런 악마적 일을 대업을 이룬 자가 없어요. 그 악마적 대업을 한번 보시죠. 지금 시진핑을 인민영수라고 부르는데 인민영수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력으로 인민영수에 올라선 사람은 스탈린 한 명이에요. 모택동은 일단 기복이 굉장히 심한 광인입니다. 모택동이 저렇게 다 먹을 수 있었던 까닭은 군사천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택동조차도 인민영수로서 공업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즉 공업화도 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드디어 서방을 따라갈 수 있다는 둥 없다는 둥. 그러니까 서방의 심부름을 해서 크는 게 아니라 직접. 스탈린은 직접 경쟁체제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사실은 1960년경까지 스탈린이 만들어낸 저 소련 경제가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 혹은 시장 경제를 이길 거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모택동은 사실 혁명도 자기 힘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1945년에 중국에 들어간 소련군이 관동군의 무기를 다 접수를 하죠. 일제가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미국 골탕 먹이려고 중국을 공산화시켜서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소련군한테 일방적으로 모든 무기를 내주고 백기를 그냥 흔듭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소련군이 획득한 관동군의 그 어마무시한 무기가 고스란히
모택동군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모택동군이 전쟁에 혁명 그 내전에 승리하는데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그럼 또 인민영수가 또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에도 한 명 있죠. 예, 김일성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건 짝퉁입니다. 이거는 모택동과 스탈린 사이의 사생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모택동이 엄마인지 스탈린이 엄마인지, 모택동이 아빠인지 스탈린이 아빠인지, 그거는 이 악마들 사이에선 성별이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접 저승에 가서 스탈린과 모택동한테 물어봐야 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가계를 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탈린은 자수성가한 흙수저고요. 시진핑은 금수저입니다. 이 스탈린은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도 아니고 또 아예 그 슬라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슬라브고요. 폴란드 사람들도 슬라브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슬라브 내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라브 본가와 슬라브 변경 사이의 전쟁이고요. 거기에 또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은 저건 개명 슬라브들이 말하자면 이스턴 슬라브라 그래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이스턴 슬라브 내부에서 일어난 내전에서 자유진영 쪽에 와 있는 저거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슬라브는 보통 세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로 이루어진 이스턴 슬라브, 동부 슬라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중심이 돼서 그걸 웨스턴 슬라브라 그러고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여기가 아마 웨스턴 슬라브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슬로베니아 그 아래 그 발칸반도 쪽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슬라브가 몇 군데 있죠. 거기를 세르비아 뭐 이런데 또 마케도니아 이런 데를 서던 슬라브, 남부 슬라브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슬라브 전체로 보면 꽤 인구가 많아요. 3억 얼마인가 뭐 4억쯤 돼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아는 이 슬라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조지아는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서 남쪽에 있죠. 조지아는. 그래서 여긴 슬라브도 아니고 굉장히 빡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살벌하고 기골도 장대하고 이 조지아 사람이고요.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 내지는 구두 전방의 오나였어요. 주정뱅이였고 아들을 때리고 어린애를 때리고 가두는 일을 좀 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릴 때 트라우마로 좁은 방에 처박혀. 그러니까 그 최고의 권력자가 앉기에는 굉장히 작은 방이에요. 한 사진으로 추정해 보면 한 6, 7평짜리 집무실. 거기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서류 보면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예, 아버지는 나중에 가게 문 닫아버리고 유랑걸식 하다가 객사를 했고요. 엄마가 일찌감치 이 아들이 둘이었는데 위에 형이 죽어서 외아들이 됐어요, 스탈린이. 그래서 이 외아들이 똘똘하니까 참 사랑을 많이 해서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가 이제 가정부 일 같은 거 하고 허드레 일 하면서 그 집에 그 주인네에 맡겨가지고 초급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친가 외가를 합쳐서 유일하게 러시아어를 그러니까 쓰고 읽는 것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예요. 근데 이 초급 교육이 할 때 워낙 이제 똑똑해가지고 성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원자가 한 명 생겨요. 그래서 그 후원자에 의해서 이제 고급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제정 러시아가 조지아를 견제를 합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이 러시아에 반항을 할까봐 조지아에 대학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슬라브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고급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는 데가 신학대학밖에 없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 정교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학교 선생님 이런 게 되는 그런 코스인데 거기에 가서 독서 서클에 가입을 해서 마르크스 책을 읽고 자기가 알아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신학대학을 다녔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도 당연히 그리스어, 라틴어는 좀 하죠.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프랑스어, 독일어도 좀 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당원이 됐는데 그러면 상당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식인 당원인데 특히 그 지역에서는. 근데 한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척척한 공을 세운 거는 무장강도 보급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무장강도.
은행 털고 이런 무장강도로 해서 당에 그 활동비를 조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상을 보면 젊을 때 관상을 보면 광기와 살기가 있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두 얼굴을 가진 거예요. 한 얼굴로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신학도이고 지식인이에요. 자수 혼자서 일어난. 다른 한 얼굴로 보면 살인무장강도예요. 그런데 비해서 시진핑은 그 아버지 시종순, 이 사람은 이제 문혁 때부터 1975년까지 베이징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고요. 한 7, 8년 있었던 것 같아요. 75년에 석방돼 가지고 지방 관리 갔다가 1980년부터 뜨기 시작해서 1980년에서 1993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13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의 상무위 스탠딩 커미티의 바이스 체어맨 부의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종수는 전인대 상무위 부의장이고요. 이게 이제 꽤 높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태자당이란 말이죠. 이 시진핑은 이제 그 사람을 보면 권력 게임에 관해서는 굉장히 능하고 지능이 높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능과 이해력은 꽝이다. 그건 왜 그러냐? 시진핑 때 일어난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거 머리가 IQ가 100만 돼도 이런 프로젝트는 안 벌였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철을 확 확대를 했거든요. 이미 고속철 돈 되는 라인을 이미 다 깔았는데, 그 다음에 고속도로와 도로와 아파트 짓는 걸 확 확대했거든요. 이미 깔만한 도로 다 깔았고,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의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미 2013년경, 그러니까 시진핑이 권력을 휘두를 경 되면 이미 정상적인 의미에서 중국의 그 구매력이 작동할 수 있는, 정상적 구매력이 작동할 수 있는 아파트는 그때 다 지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안 하고서 그냥 권력 게임만 알 뿐 지능은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정책들, 1대1로 말도 안 되는 정책들 취하는 거 보면 지능이 낮은 거예요. 영민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 세계에 관해서는. 권력 게임에 대해서는 천재고. 그것도 야비한 방법으로. 자, 계속 보시죠. 스탈린은 정말 악마대왕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 농업집단화 과정을 보면 이게 절대로 그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심지어 당 안에서도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30년경에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 인구를 한 1억 5천만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억 2천만 명이 농촌입니다. 이 도시는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농촌은 개인 경작지를 가진 소농체제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이제 1930년경에 농업 집단화 정책을 결심을 하고 밀어붙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그 당원들, 고급 그 간부들이 전부 결사 반대합니다. 이거 지금 밀어붙이면 감당 안 되고 식량 부족 초래되고 사회 혼란 일어난다. 정치 위기 온다. 그런데 스탈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명색이 공산주의인데 도시는 공산주의고 농촌은 자본주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걸 이제 러시아어로는 우클라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경제학에서요, 그 베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부 구조. 그 하부 구조라는 거를 이제 mode of production, 생산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생산 양식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그 세포적인 그런 관계, 인간관계, 이걸 생산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자본주의는 생산관계가 노동자와 자본과의 관계죠. 그런 그거 하나하나의 그런 관계들을 우클라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 우클라드가 저걸 거예요. 그 러시아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얘들 관점에서 보면 우리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인데 그 안에 자본주의적 우클라드가 전체 인구의 말하자면 5분의 4, 6분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우리 공산체제 유지가 안 된다. 지금 승부 봐야 된다. 이게 스탈린의 관점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었고 또 많이 죽었고 또 당내 반발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 대왕의 지옥을 위한 개혁이에요. 지옥으로 가기 위한 개혁이에요. 저런 걸 밀어붙일 수 있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얼마나 살벌하게 밀어붙였냐.
그 당시에 농촌에 이제 인민위원회, 고민이라는 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농촌별로, 마을별로 할당을 내리는 거예요. 아, 너희 마을 몇 호 살아? 아, 저희 70호 삽니다. 오케이. 거기서 분홍 7명 출연해가지고 돌로 찍어 죽이든지 뭐 쫓아내든지 하고 땅 다 빼서. 그럼 이제 꼬민에 이제 노인네가 이제 빈농 노인네가 소집해가지고 이제 꼬민에 70명이 모여갖고 너 분홍 아니냐? 아, 이 사람아 뭔 소리야? 나는 소가 4마리밖에 없어. 너는 소 5마리잖아. 자기들끼리 막 싸움 붙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분홍으로 찍히면. 혹은 거지가 되니까. 그럼 이제 없는 빈동일수록 눈알 또록또록 돌리면서 이때 내가 설쳐가지고 저 집에서 소 2마리 뺏어오고 저기서 밭 1마지기 뺏어오고 그럼 내가 좀 살만하겠는데 뭐 이런 계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농민 사이에 시기질투심을 이용을 해서 몰수를 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거예요. 악마죠. 그리고 저것을 아주 그 밀어붙인 지역의 이제 타겟이 우크라이나. 거기에 이제 분홍들이 많죠. 지금도 보시면은 뭐 땅이 없잖아요. 또 남부러시아 똑같아요. 남부러시아도. 거기 이제 돈코사크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지금 타타르 공화국이 있는 타타르 공화국의 수도인 카잔까지 직선으로 쫙 그면 그래서 거기에 동남쪽을 쫙 하면 동남쪽에 그 아래쪽을 하면 거기 우크라이나 다 들어오고 남부러시아 들어오고 남부러시아의 앙코라고 할 수 있는 돈코사크가 들어오고 그 돈코사크 지역에서부터 이쪽 그 코카소스 산맥 쪽으로부터는 지금 러시아의 북코카소스 연방에 들어오고 체체는 북코카소스 연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카사흐 사람들은 이제 유목 아니에요. 유목을 집단 농장을 하면 어떻게 먹여요? 먹일 수가 없죠. 그래서 카자흐 사람들은 인구의 한 3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저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당원들한테는 그러지. 야, 그 너희 동네 말이야. 대 사람들이 근성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크라이나 당원들 뭐 크루시초프, 안드로포프 이런 자들이지. 전부 뭐, 그렇지. 우리 쪽에 브레즈네프, 그 청년들이. 그렇죠. 우리 쪽에 좀 사람들이 분홍 많고 굉장히 그 반공기질 심하고 그때도 우리 혁명 때 내전할 때 아주 지독했잖아요. 거기 아주 근성이 나빠요. 더러워요. 야, 그쪽에 이번에 좀 조치 좀 해서 한 300만쯤 솎아내자. 아,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래가지고 33년도 가을에 추석 끝난 다음에 온갖 감원이설로 식량 다 뺏어버리고 혹은 공출받고 그 다음에는 식량 안 내줘갖고 그 이듬해 봄서부터 굶어 죽어서 300만이 굶어 죽어요. 우크라이나에서만. 돈코삭도 똑같은 일 벌어져요. 합치면 한 400~500만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저 그때. 아무튼 저 피비린내 나는 작업이었어요. 한 600만 정도 이상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거 하자마자 또 거기에다가 기근이 겹쳐서 더 많이 죽었어요. 저거하고 저걸. 그런데 이제 34년부터인가 기근이 풀렸고 35년부터 이제 풍년이 오고 거기다 저것도 좀 안정되고 이 집단 농장도 그래 성과가 나니까 아, 우리 스탈린 위대한 수령동무 위대한 인민 영수께서 드디어 한 건 하셨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게. 끔찍합니다. 자, 그럼 4, 5년이면 저게 4, 5년이면 저 안정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냐? 아닙니다. 이제 진짜 사냥에 나섭니다. 스탈린의 그 대숙청 기간이 36년에서 37년, 길게 보면 38년까지 되는데, 당 정군의 간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혁명동지들이야. 이걸 60만 명 이상 잡아 죽입니다. 이거는 이 그림에서 딱 나오는데, 이게 1917년 당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센트럴 커미티입니다. 이 중앙위원회 1917년 혁명 시에, 그러니까 36년 그 대숙청이 있기 20년 전에 그 사람들 사진인데 이 중에서 스탈린이 잡아 죽이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인가 따져보면 그 이전 내전 그러니까 36년 이전에 내전에서 죽거나 자살한 사람 한 명 있어요. 그럼 스탈린 죽은 사람을 또 잡아 죽일 수 없잖아. 그 4명은 못 잡아 죽였어요. 안타깝게도. 36년 이전에 병사하거나 사고사하거나 그 자연사한 사람이 5명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 또 잡아 죽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잡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손을 안 댄 사람이 스탈린 본인, 자기가 손 댔으면 자기 자살이니까. 자살 안 했으니까 안 잡아 죽였죠.
그 다음에 남자 한 명 있어요. 아무것도 맹숭맹숭한 남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안 잡아 죽인 건 여자 2명이에요. 나머지는 13명은 다 처형입니다. 혁명 원로들입니다, 이거. 범털들이에요. 한마디로 혁명 범털 원로 중에 1936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스탈린이 안 잡아 죽인 건 여자 2명하고 남자 1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 무서운 숙청이에요, 저게. 시진핑이요? 숙청 많이 했죠? 시진핑은 감옥 보내고 돈 뺏고 이것만 했지 저렇게 안 잡아 주겠어요. 그리고 시진핑은 아까 보세요. 스탈린은 일단 마음 먹으면은 사람을 막 500만, 600만 굶겨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시진핑 얘는 뭐예요? 굶겨 죽이는커녕 우리가 소강사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강사회 뭐 북한 용어로 하면 쌀밥에 이밥에 고깃국이에요. 소박하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그 안정성은 이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즉 시진핑은 잡아 죽이고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밥그릇을 섬기고 있는 소림사 주방장 같은 인간이라고 이건. 악마 대왕이 될 군번이 못 돼요. 스탈린이 악마 대왕 같은 얘기 또 좀 해드릴게요. 외무장관이 충신이 몰로토프입니다. 몰로토프의 부인 여기 왼쪽에 있는 저 착한 여자예요. 저 화장품 회사 뭐 대표이사하고 그랬어요. 저 그냥 속없이 착하게 생겼잖아 관상이. 폴리나 잼추지나. 이거 저기 맨날 그러니까 스탈린 집에 모여서 노는 여자들이에요. 노는 그 남자 여자들 그룹이야. 잼추지나 1948년에 너 간첩아니야 그래가지고 1953년까지 스탈린 죽는 해까지 5년 동안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몰로토프의 마누라가. 그런데 몰로토프는 계속 충성을 바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